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에서 보사 강의를 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의 시험, 본사 시험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3년 대비를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보세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세사 시험은 총 5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과목은 수출입 통관 절차, 2과목은 보세구역 관리, 3과목은 보세 화물 관리, 4과목은 수출입 안전 관리, 5과목은 자율 관리 및 관세 벌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 같은 경우는 다 오지선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이제 1과목당 25문제씩 해서 총 1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에 대한 걸 말씀드려보면 여기 과목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과락이라고 하는 40점 미만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모두 평균을 냈을 때 60점 이상이 됐을 때 합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세사 시험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5년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봤을 때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20%에서 30% 정도 되는 합격률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30% 내외로 이렇게 합격률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요. 최근 3년을 보시면 2020년도 때는 23.9%, 작년은 34.3%, 올해는 25.8%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 중반 정도가 합격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예전보다 시험이 어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실 때도 그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4% 정도 되는 합격률을 기대하기보다는 30% 내로 20% 중반부터 30% 정도 되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세 시험은 사실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들보다는 고시에 출제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볼 것도 많고, 그다음에 다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용어도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출제 유형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 1과목의 경우는 크게 보시면 이제 관세법이랑 그 밖의 고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법에서 76%, 즉 4분의 3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고시라고 하는 것에서는 24%, 약 4분의 1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중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 2장에 보시면은 과세 가격과 관세 부과 징수가 24%, 그 다음에 제 9장에 나와 있는 통관에서 32%라고 하는 높은 확률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고시 같은 경우는 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5분의 1 정도가 되는 20%의 출제 비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제2장, 제9장, 그 다음에 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그동안 출제가 됐었던 문제, 그 다음에 예상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과목인데요. 이 과목의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관세법 제7장에 나와 있는 보세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세구역 관리는 보세구역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온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요거 말고도 이제 그런 각각의 고시에서 출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한 고시하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그 다음에 보세 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주로 준비하기보다도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만 좀 중점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과목은 이제 보세화물 관리 부분인데요. 여기도 잘 보시면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그다음에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약 관리에 관한 고시, 그다음에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그리고 보세 운송에 관한 고시, 여기서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출제의 확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4과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약 절반 정도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 말고도 보면 이제 관세법에서도 특정 내용들,
그리고 관리상 화물의 관리에 관한 고시, 그리고 이제 공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또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답안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5과목의 경우에도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제11장 벌칙 부분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12장 조사와 처분도 어느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20%, 그 다음 자유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도 16%라고 하는 확률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것도 보긴 봐야겠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중점이 되는,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특강 문제 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제가 출간했던 EPS 교재, 저희 학원에 있는 교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비교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접종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 요거는 제 1과목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저희 관세법 제 9장에 나와 있는 통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특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비특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FTA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관세법 상에서는 FTA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FTA가 아닌 그 밖에 다른 어떤 뭐 조약이나 협정 등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수입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수입 신고 시에 세관장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제 증명서 제출 대상이 되지 않는 면제가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출의 예외 대상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뭐 첫 번째로는 세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게 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을 하는데, 그게 별도의 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관장에 그게 없어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나랑 지금 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개인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개인용 또는 비상업적인 용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 수입하는 사람들이 개인도 될 수가 있겠고, 어떤 뭐 법인도 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사용 목적을 가지고 수입을 하기보다는 법인에서 물품을 수입한 이후에 또는 사업자가 수입을 한 다음에 이걸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 즉 상업적인 용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적인 용도로 하게 됐을 때는 불특정 다수가 그 물품을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도 거짓이 없는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용도, 즉 비상업적인 용도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제가 자가소비라고 하는 내가 지금 소비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괄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신고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상업적인 용도를 가지는 것들 또는 어떤 특정 대상이 되는 것들은 뭐 가격이 이상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간이하게 통관을 하게 만드는 형태로 가는 것이 있어요. 저기 있는 것들 빼고 나머지 보면은 이때 우편물은 이제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라에 나와 있는 것들도 명확하게 개인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개인에게 이제 무상으로 송부한 그런 탁송품, 별송품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기 때문에 증명서의 제출을 이제 생략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다의 경우에는 소액 물품에 대해서도 이제 면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다만 틀린 것은 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세법에 가서 보면 과세 가격이 이제 미화가 아니라 원화로 했을 때 15만 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초과되는 것들은 면제가 아니라 바로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미화 150불을 말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의 경우에도 이제 그 밖에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는 원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이제 면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년도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죠? 원자증명서 제출의 예외 대상이라고 나온 것이 여기 보시면 지금 내용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대상이라고 말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기 체크한 것 말고 나머지는 다 제출 예외라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선 반대로 제출의 예외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 볼 수 있겠어요. 제출 대상을 고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 선지도 보시면은 위에랑 지금 똑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을 골라보면 정답은 다라고 고를 수가 있겠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세 가격이 15만 원 이하의 물품을 말하기 때문에 20만 원 같은 경우는 15만 원 초과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1과목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관세 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 22년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식재산권이 아닌 것은 즉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희가 지식재산권 안에서도 산업재산권이라 부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저작권이라고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그다음에 저작인접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산업재산권은 반드시 행정 절차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뭐 국내법에 따라서 또는 다른 어떤 지정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 절차를 거친 것을 거친 것만 권리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 행정 절차를 하는 것들은 이제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설정 등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것이 설정 등록된 이런 표현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작권,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것들은 뭐 등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저작권 같은 경우는 요거랑 다른 게 행정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내가 행정청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즉 저작물 자체가 권리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 저작권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산업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관세법 상에서는 보호 대상에 대해서 뭐 상표권, 뭐 품종보호권, 그다음에 특허권, 디자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뭐 또 뒤에 나오는 것은 뭐 지리적 표시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답을 골라보면 제가 의도했던 건 이거였어요.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에 해당되는 거라 설정 등록된 이런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식물식품종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설정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특허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똑같은 산업재산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허법에 따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설정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설정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보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디자인권 같은 경우도 설정 등록이라는 것을 반드시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언급했던 지리적 표시권 또는 지역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특정 지역이 마치 브랜드가 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 감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보성 녹차 이런 것들은 그 녹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성해서 이렇게 자랐던 것들, 수확된 것들이 그만큼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일종의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브랜드라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 표시라 말을 쓰고요. 그런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적 표시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여기서 설정적인 판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다음에 다의 경우에도 식물신품종보호법도 설정 등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에 가보면 역시나 디자인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다만 실용신안권은 관세법상 보호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신안권이라는 것들은 사실상 특허권하고 유사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신안권은 내가 이제 어떤 실용적인 것들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허권과 다른 점은 특허권은 정말 새로운 것들을 창출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실용신안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이제 보다 사용이 용이하게끔 이렇게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특허까지는 부여를 못하고 뭐 실용신안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는 저희 특허권이라고 하는 거랑 다르게 관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나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솔직히 하는 게 방법이 뭐냐면 저희가 특허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세법에서 이제 보세구역이라는 것들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는 수입된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보세라고 하는 것들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라 보세구역은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뭐 특허보세구역 이렇게 말을 쓰는 것들은 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제 그런 세관장에게 특허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허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전에 보셨던 특허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특허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행정 절차상 이렇게 특정한 권리를 허락하는 것들을 제가 특허라고 말을 쓰는데 그렇게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을 특허보세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세 창고는 이제 보관하는 장소를 말을 하는 것이고, 공장은 제조, 가공을 하는 장소, 전시장은 전시를 하는 장소, 건설장은 건설 공사를 하는 장소, 판매장은 이제 판매를 하는 장소를 말을 하는데요.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익숙한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면세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면세점이 바로 보세 판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특허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10년이 최대가 되는 것이고 최장 10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청인이 원하는 내가 신청한 기간으로 최대한 인정해준다라는 개념으로 10년 이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보면은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보세 전시장 하고 보세 건설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은 전시를 하는 장소와 건설 공사를 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은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요거는 계속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발생한다는 것이죠. 전시가 있을 때만, 건설 공사를 할 때만 발생을 하는 것이고 매번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창고와 공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업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뭐 보관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도 제조 가공을 하는 일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보세 전시와 보세 건설은 그때그때 이제 한번 발생했다가 또 끝나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원칙과 다르게 계속해서 특허를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 어떤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거나 뭐 박람회 전시회 등의 그런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그다음에 건설 공사의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세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관이 판단해 봤을 때 이런 전시라고 하는 것들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그 열릴 때까지만 특허를 주는 것이고 보세 건설장도 마찬가지인 게 건설 공사 계획을 들어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게 있으면 그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별도로 특허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쓴 거라서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거나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세 판매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세 판매장은 저희가 면세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세 판매장은 사실 저희가 잘 몰라도 뭐 그런 거 떠올 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리를 하는 경우도 한번 나오기도 한 적도 있었잖아요. 보세 판매장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가지고 보세 판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럿이 특정 어떤 독과점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거기 이제 입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10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5년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원래보다 더 짧게 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요걸 보면은 답을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 창고, 보세 공장은 5년 이내가 아니라 10년 이내 범위이기 때문에 둘 다 잘못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보세 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언급했죠. 전시장, 건설장은 이게 그런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세관장이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답은 나가 되겠고요. 보세 판매장은 10년 이내가 아니고 5년 이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보시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맞는 것은 정답을 골라보면 1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가가 될 것 같아요. 보세 판매장은 5년이고 보세 공장은 10년이고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은 5년 이내가 아니라 여기서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해당 어떤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이제 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내용과 선지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법상 특허의 취소 사유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 과목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 관세법에 가면 특허라고 하는 것들을 세관장이 부여를 했는데 일정한 요건을 풍족하지 못했을 때는 반대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세관에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특허를 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원래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취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공통되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랑 지금 나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영인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운영인 이렇게 말을 쓰는데 여기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해당이 된다는 것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랑 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를 해야 되는 사유로 나와 있고요. 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하게 됐을 때도 가, 나, 마는 반드시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를 해야 되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나오게 있고 다랑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잘못된 것이 뭔지 봤더니 정답은 다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이내에 2회 이상이 아니고 3회 이상 물품 반입 등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거징금 부과 처분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게 되거든요. 과징금이라는 것들은 그겁니다. 이용에 어떤 심한 불편을 겪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업무를 정지하는 것에 가름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생각했을 때 제가 보통 통신사들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많이 받거든요. 통신사의 업무를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거에 가름해서 이제 여기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과징금 부과 처분도 물품 반입 등의 정지 처분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라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게 맞고요. 마도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만 여기서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고르세요라는 형태로 나온 거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맞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맞는 거고 여기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특허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원에 가서 보면은 명의를 대여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거는 취소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아까 위에 보셨던 물품 반입 정지 처분, 물품 반입 또는 보세 어떤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능을 멈추게 하는 그런 정지 사유가 되는 거라 정답은 1, 2, 4를 골라보면 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3과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 화물 관리. 보수 작업에 대한 하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로 되어 있는데요.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보수 작업은 그거죠.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보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수한다. 보수한다는 것은 뭔가를 고친다, 수리한다는 의미가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원래 가치를 넘어서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가치에 맞게끔 뭔가를 수선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관세법상에서는 보수 작업이라 하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게 보세 구역에서 이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세 화물에 대해서 성질을 변하지 않는 선에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현상 유지, 그다음에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는 것들은 이제 포장을 바꾸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보수 작업은 보세 구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 구역은 세관에 통제하는 구역이라 보시면 되는데 보세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세관장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통제를 하지 않는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보세라고 하는 것들은 관세 부과 유예된 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를 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할 때는 보세구역 밖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인정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때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해서 즉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다만 승인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서 라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의 경우는 이거거든요. 보수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외국 물품을 하는 것들은 아직 이제 국내로 수입 통관되지 않은 상태의 물건을 말을 하는데 그 물건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재료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내국 물품이라면 외국 물품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내국 물품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입형 대상이 아닌 거긴 하지만 이게 외국 물품에 같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것들이 사실상 번거롭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국 물품은 원래적으로는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게 대상이 되는 게 맞지만 이것을 부과를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거나 이제 뭐 부착이 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외국 물품으로 간주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국 물품의 가치를 얹어서 포함해서 이렇게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주만 하는 것이지 원래 수입하기로 했었던 외국 물품의 가치만큼에 대해서 수입 신고하고 관세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똑같이 보수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선지를 보니까 아까 위에랑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가는 나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는 건별로 작업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됐을 때는 이제 포괄적으로 기간을 단위로 해가지고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걸 제가 포괄 보수 작업 이렇게 승인 신청이라 볼 수 있겠고, 일단 작업을 하치고 나면은 세관장에게 완료 보고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고 반드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승인청을 해가지고 승인 받은 대로 작업하고 나서는 이렇게 작업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걸 또 다시 세관에서 확인 절차까지 마쳤을 때 모든 절차가 끝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의 경우에도 아까 언급했던 그 부분인데요. 정답은 마가 됩니다. 마의 경우에는 수입된 물품의 보수작업은 외국 물품을 재료로 해서 작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물품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라 얘가 지금 그 작업 재료 사용되게 됐을 때는 원래 세관 입장에 봤을 때 A란 물건이 있고 B란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둘 다 외국 물품인 것인데 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작업을 할 거예요. 작업을 할 건데 그때 B라고 하는 외국 물품을 투입을 했다. 그럼 당연히 B의 가치가 하락이 되겠죠. 이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원래 세관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원래 물건의 가격이 100원이고 얘가 50원이다 하게 되면 150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작업이 사용되게 됐을 때는 50이 아니라 가치가 떨어져서 뭐 30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럼 130밖에 관세 부과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입될 물품, 외국 물품은 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 운송업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네요. 보세 운송이라는 것들은 보세 화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간이 보세 운송업자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운송업자 말고도 이렇게 간이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세 운송업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 지정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답을 골라보면 정답은 다가 됩니다.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요. 자본금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담보를 2억 원 이상 제공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부동산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치가 이렇게 계속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부동산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면은 차량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관세사가 한 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업체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보기가 내용이 출제가 됐었죠. 여기 정답을 골라보면은 아까 언급했던 여기 다가 여기서는 이제 맞게끔 나와 있는 거고요. 정답은 마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 거라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이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무역에 관련된 자가 이렇게 뭐 운송을 하고 수출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입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부 통제, 스스로 통제를 해서 이렇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관세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라는 걸로 공인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AO라고 하는 걸로 불리고 있는데, 요거랑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AO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와 관련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하는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해봤을 때, 뭐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하고, 공인된 것을 나중에 갱신하는, 뭐 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연자가 말하겠죠. 공인 등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싱글 A, 트리플 A, 트리플 A 아니 더블 A, 그다음에 트리플 A가 있어요. 이게 A가 많을수록 좋은 건데, 우수한 건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공인과 갱신을 유보하는 업체를 정하는 것도 하게 되고, 그다음 공인심사와 종합심사. 종합심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거든요. 갱신을 하는 걸 말을 하는데요. 갱신을 하게 됐을 때 심사하는 걸 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청이 있다고 했을 때 기각을 하는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각이라고 하는 거하고 각하는 같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기각이라 하는 것들은 심사를 한 겁니다. 심사를 했는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각하라고 하는 것들은 심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형식적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거 제가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받은 것들도 취소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서는 정답은 다 모든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시면 똑같이 심의 대상으로 해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답을 골라보면 라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라서는 각하란 말을 썼는데 각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요. 기각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5과목에 나오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유무역 지역의 입주 기업체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였는데 실제로 나왔고요. 자유무역 지역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내용을 쭉 보다 보니 사실 자유무역 지역이라 하는 것들은 그거죠. 말 그대로 관세법에 상에 나와 있는 저희 보세구역과 마찬가지로 그 관세 부과를 유예해주는 그런 장소가 되고, 기본적으로는 수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많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수출만 하는 건 아니고 다시 수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는 지역을 말을 하는 것이고, 보세구역이 관세법상 정하는 것이라 한다면은 자유무역 지역은 자유무역 지정에 관한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장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답을 골라보면 이거는 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이런 건 없어가지고 이제 정답은 마로 골라보면 되는데,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기출문제를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런 문제의 내용과 선지가 똑같죠. 똑같은데 정답을 골라보면 다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해당 규정을 가서 보면 관세법에서 관세법 거기 가면은 제11장에 벌칙 규정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276조는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되거든요. 269조부터 해가지고 271조까지 뭐 밀수입제, 뭐 관세 포탈제 이런 것들 말하는 거 있는데, 허위신고죄 등에 대한 얘기는 없어가지고요.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마쳤고요.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합격 전략이라 하는 것들이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과목별로 어디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반복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도 돼야 되고 암기도 필수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내가 시간을 최소한으로 들여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자격증이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효과적으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을 해보면 어디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세법 제9장에 보면 제1절 통칙과 그 다음에 수출 수입 및 반송에서 거기 합쳐 보니까 31.2%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의 뭐 4분의 1 정도 나온 거기 때문에 얘만 잘 정리를 해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통칙까지 정리를 해주게 되면 합치면은 요거 더해보면은 40% 넘는 거잖아요. 이런 것만 해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고시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1과목에서는 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20%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실 때에도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기보다는 뭐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그에 걸맞게 어디가 주로 나오는지 출제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거를 보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2과목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도 출제된 그런 비중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만 보고 나서도 이게 출제가 많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얘를 더해보면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봐도 얼추 봐도 얼핏 봐도 지금 40% 넘는다는 거죠. 더 넘네요. 40이 아니라 50%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얘만 두 개 더해봐도 44가 되기 때문에 52에다가 60% 되네요. 꽤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고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각각 세 가지를 합쳤을 때 30%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급선무가 되는 것들은 요거로 먼저 볼 수 있겠고요. 요거.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특허보세 구역의 운영에 관한 고시 라고 하는 것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고시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같이 모아서 이런 것들만 주의할 것만 체크를 하고 내용들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3과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 볼 수 있겠지만,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하고 그다음에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들은 보통 이제 3문제, 4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4과목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꽤 높은 비중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단 문제를 접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고요. 거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외워야 될 것들을 나눠가지고 정리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과목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서는 자유관리 및 관세 벌칙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자유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라고 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처분, 그 외에 11장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벌칙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아무래도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객관식 보기들을 많이 접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틀릴 만한 부분들, 주로 헷갈릴 만한 부분들을 따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교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세사 시험을 저도 봤고요. 저도 이제 보세사 합격을 한 사람인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조금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나는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양이 많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이론서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좀 요약된 것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기출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뭐 이론서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요약서, 그다음 기출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한 권을 사가지고 한 권으로 모든 것들을 같이 정리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언급했던 것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직접 여기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죠?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제 모토가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답변을 하자라는 것을 제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최대한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같이 보면서 이제 내용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보시사 시험이라 하는 것들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뭐 내년에 되고 나면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전까지 아직 많은 충분한 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고 계실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쨌든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왕 공부하는 김에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을 가지고 시간을 단축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22년도 보유사 기출문제 총평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앞으로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